오늘 읽을 책은요, 의미가 참 있는 책입니다. 세계 최초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주식 투자 관련 책, 조셉 드라베가의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제목도 비범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1688년에 처음 쓰여진 책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세계 최초의 주식 투자 서적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뉴욕의 월가가 아니라 그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갑니다. 그 세계 최초의 주식책을 쓰려면 네. 세계 최초의 주식이 거래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쵸. 세계 최초의 주식이 거래되는 곳이 암스테르담에 있었고, 그게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설립이 되려고 그러면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또 만들어진 것이 암스테르담의 그 유명한 동인도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암스테르담 지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왜 이런 거래소가 만들어지게 된 또 그 전을 들여다보게 되면 주식은 사실 역사가 선물이 어디 실제 그 물건이 거래되는 거죠. 곡물이라든가 청어. 네덜란드가 한때 청어 무역의 강국이었었거든요. 뭐 청어라든가 뭐 향신료 당연하죠, 이거. 그렇죠. 향료는 뭐 이 동인도 회사 같은 거 설립된 이유가 향신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후추가 사실 금과 은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공주님이 결혼하면 뭐 그 결혼 선물로 후추 한 배 가득, 그럼 그게 금 하나 가득 주는 거 똑같은 효과가 있었고, 뭐 네덜란드도 사실 향신료 무역 때문에 오랫동안 지배했던 식민지 국가가 인도네시아죠. 네. 오랫동안 이제 인도네시아 지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고래기름. 뭐 네덜란드 하면 제일 유명한 투기가 튤립 투기죠. 튤립. 역사상 최초의 투기.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투기 사건. 현대 튤립 버블. 예, 튤립 버블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있었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물 거래소가 있었고요. 또 이런 시대적인 경험이 있었고, 또 네덜란드 경매를 표현할 때 영어로 네덜란드를 더치라고 그러잖아요. 더치식 경매라는 것도 사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하. 예. 우리가 이제 뭐 배팅을 하는 방식이 싼 거에서 비싸게 좀 올라가는 거 있고, 제일 비싼 거 하고 그다음에 점점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 네. 예, 이런 방식 중에 하나가 더치식 경매거든요. 아하. 네덜란드식 경매죠. 이런 그러니까 경매, 뭐 선물, 당연히 이 물건을 거래했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했었어요. 튤립 투기도 선물 거래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에 주식 거래까지 하게 되는 이런, 네덜란드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예, 이 책을 쓴 조셉 드라베가도 이따 또 말씀드리겠죠. 이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굉장히 어찌 보게 되면 종교적 관용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박해를 받아서 그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이주가 시작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 세력들이 여러 군데 존재를 하죠. 뭐 이베리아 반도 쪽에 하나 있었고, 포르투갈, 스페인. 그 조셉 드라베가라, 이 사람은 이제 그쪽 이베리아 계통에 그걸 이제 세파르딤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유대인들이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동유럽 계열의 이제 유대인들, 그들은 아슈케나즘이라고 그러죠. 네. 유명한 클래식 피아니스트 아슈케나즈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슈케나즘. 이런 또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동인도 회사 무역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옛날에 성경에서 네. 이자를 받는 것은 죄악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주류 세력들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환전이나 대금업 같은 걸 하지 않았겠죠. 네네네.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신분이 상당히 비천했던 유대인들이 한 거고, 유대인들이 무역을 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역과 이들 갖고, 이 무역했던 중심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또 어디냐면 나중에 뉴욕이죠. 아하. 뿌리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뉴욕을 건설했던 네.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뿌리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금융과 무역, 그다음에 그것도 역사적으로 상품 거래, 이게 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주식회사가 태어날 수 있는 어떤 토양이 역사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처음 읽으신 분들이 어려운 게, 사실 이런 사전적 지식이 없으면 왜 굳이 암스테르담이야. 그 당시에 왜 런던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뭐 스페인도 강국이었고, 그랬는데 굳이 왜 암스테르담이야? 여기에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선물 거래가 오래부터 있었고 투기 자체도 있었고 뭐 경매 같은 방식도 발달해 있었고 여기에 뭐냐면은 그 종교적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이제 이 무역과 이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아하. 이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 회사가 등장을 하고 동인도 회사가 등장하고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배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씨앗을 뿌리기에 딱 좋은 토양이 맞습니다. 그게 있었던 곳이 예. 17세기 그러니까 예. 1600년대 초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부언을 하자 그러면 이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돈이 많아야 이런 걸 하는 그렇죠. 건데 돈이 있어야 부유하고 금융 투자를 해야 거래하죠.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무역과 금융이 발달하면 따라서 발달하는 또 하나의 산업이 있어요. 네. 그게 미술 산업, 미술 산업. 아하. 그래서 렘브란트 그 이 당시에 그 유명한 네덜란드 대표는 국민화가 렘브란트 같은 사람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또 화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초상화 그리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예. 그 초상화 화가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또 렘브란트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세계적인 그 미술 경매사들은 다 금융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에 다 있어요. 뭐 뉴욕, 런던, 네. 뭐 홍콩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예,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역사가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무역과 금융 그리고 미술까지도. 미술까지도 있었죠. 예.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조셉 드라베가라고 예, 예, 하는데 예, 이름이 예.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풀네임은 아니고 줄인 게 이 정도 이름이더라고요. 원래는 더 긴데. 예. 조셉 드라베가 이분이 1688년에 처음으로 주식 관련된 책을 예. 세계에서 처음으로 쓴 겁니다. 예. 현재 남아 있는 걸로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1650년경에 저도 뭐 이 책에서 내용밖에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네. 사실 이베리아 반도가 되게 독특한 곳입니다. 거기가 뭐 전 가보진 못했지만 거기 이슬람 종교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기독교도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한테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좀 되니까 박해가 있을 때. 그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적도 있었고 일부는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무역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이들이 가는 곳이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곳입니다. 이 유럽 지역으로 간 거죠. 이쪽으로 가서 네. 한 거고 이들이 직업은 당연히 이 암스테르담이 가장 종교적인 관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여전히 차별은 있었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게토라고 그러죠. 뭐 게토라는 게 유대인 거주 지역을 나타내는 원래 네. 말인데 그게 이제 현대에는 좀 저소득층이 사는 밀집 지역을 우리가 게토라고 그러는데 이 게토의 유래도 사실은 그 독일 쪽에 있었던 독일 쪽은 아마 그 유대인 아슈케나즘입니다. 네. 그 아슈케나 이런 유대인들 얘기인데 암스테르담이 그렇게 개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어요. 뭐 길드 중세의 수공업 그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뿌리가 길드 조직이잖아요. 네. 길드 조직 같은 거 당연히 못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몸담았던 게 뭐 무역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전, 그 다음에 사채업, 뭐 대금업이죠 사실. 네. 대금업인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걸 갖게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골드만삭스 미국의 유명한 투자 여기도 사실 유대인들이 네. 만든 거거든요. 이들도 처음에 다 뭐냐면 어음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사채 시장 가면 어음깡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도 어음깡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네. 어음이란 건 뭐냐면 무역 상거래 같은 걸 하면서 만들어진 그렇죠. 이 대금을 거기서부터. 받기 위한 증서거든요. 예. 이건 이제 할인해서 하는 비즈니스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이런 금융 비즈니스가 굉장히 천대받는 비즈니스였던 거죠. 근데 이게 천대받는 비즈니스가 이제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돈을 만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된 거고요. 이 사람도 이 당시에 여기 했었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동인도 회사 주식을 가지고 투기했던 세력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아하. 적극적으로 여기에 활동을 했었고 또 조셉 드라베가 이 사람 원래 이제 랍비 유대인들은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은 우리는 제일 똑똑하면 요즘 의대 가야 된다고 그러지만 전통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랍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존경받는 직업도 랍비고. 네. 뭐 이 사람이 어떤 학자나 부자보다도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랍비가 더 존경받거든요. 그래서 랍비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사업가가 됐고 또 시간이 남을 때 소설이나 철학 같은 이런 것들을 썼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17살 때 쓴 희곡이 굉장히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실제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뭐 이 책에 의하면 주식 투자를 해서 5번 크게 벌고 5번 크게 날리고 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식으로 그게 번 돈은 없었다. 이 사람이 그 책을 쓴 이유가 재밌어요.
그 네 가지 정도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네. 번째 유의를 위해서 유희. 예, 즐겁게 내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장 정직하고 유용한 주식 거래 설명서를 쓰고 싶어서. 설명서. 예. 세 번째 나쁜 사람들의 온갖 술수와 수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증권거래소에 비슷한 거긴 하지만 사기술과 악당들의 모습을 폭로해서 투기 세상에 제발 뛰어들지 말라고. 투기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남기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원래 이 책은 더 두꺼운 책이래요. 근데 더 두꺼운 책인데 주식에 관한 것만 뽑아가지고 대화체 형식으로 4개 대화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대화의 주체는 상인, 철학자, 주주. 그러니까 조셉 드라 베가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주주 입장을 대변했겠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거 스패너된 책을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번역한 책인데 그중에 주식 부분만 빼가지고 영역된 책을 다시 이번에 한글로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역이란 뭐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원제는 그거니까. 그 1600년대에 조셉 드라베가가 뭐 각종 문학, 뭐 소설, 철학 여러 군데 이제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또 근데 되게 예. 어렵게 써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 그리고 저도 이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 뭐 그 신화라든가 서양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심청전, 춘향전 쉽잖아요. 그냥 네네네. 굳이 내가 공부 안 해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 막 신화 같은 게 막 등장을 해요. 근데 아마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가 춘향전, 심청전 알듯이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이 춘향전, 심청전을 공부하듯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책의 어려움 중에 하나 저도 어려움이 막 그런 막 툭툭 튀어나오니까 뭐 철학자도 튀어나오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뭐 어떤 인물인데 우리는 뭐 주로 제우스, 헤라클레스 그 유명한 사람만 그 정도는 갑자기 아는데. 뭐 티몬 이런 사람도 뭐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읽는데 결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이 뭐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석이 많더라고요. 예, 주석이 많아요. 되게 이제 출판사에서 어려우니까 친절하게 풀어쓰기 위해서 막 어디 색깔도 이렇게 달리하고 어떤 글자에 예.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또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김영익 교수님이 또 감수하신 책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 책이 오래됐으니까 거의 한 예. 335년 전에 나온 예. 책이니까 초판본은 사실 이게 돈이 써도 못 산다면서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도 아마 앙드레 코스톨란이 그 책을 그 독일 증시에 살아있는 뭐 전설적인 우상이었던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제 돈이 많으시니까 이 책을 이제 기념으로 세계 최초의 주식책이니까 사시려고 경매하셨는데 네. 경매를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인데 네. 그 딜러한테 이거 얼마면 내가 살 수 있겠니? 해서 네. 그 돈의 한 2배를 경매로 확 질렀는데 네. 일본 사람한테 빼앗겼다 이거죠. 아. 그래서 저도 저희 별적 부록에서 아마 제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돈 차갑게 다루어라 차갑게 그 책을 다루어라. 예.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책이었어요. 사실 이 책이. 예, 아니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본인이 추천한다면 단 한 권만 추천해야 된다면 그 책을 꼭 읽어라 예. 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굉장히 취향이 독특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한 권 추천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은 책이긴 하지만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어떻게 한 권을 추천하는? 그럼 우리가 뭐 좋아하는 뭐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머거 책도 다 빠져야 되는데. 근데 또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0여 예. 년이 흘렀는데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의 모습이나 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모습이나 예,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자기가 이제 혼돈 속의 혼돈이라고 이 책 제목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네. 혼돈 속의 혼돈이 어떤 표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게 혼돈 속의 혼돈이 어떤 표현이냐면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혼돈이냐 이 사람이 보기에 투기꾼들이 입만 열면 오직 주식 얘기였다. 어딜 뛰어가면 주식 때문이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그 역시 주식 때문이었고 어딘가 쳐다보고 있으면 주식을 보고 있는 거였다. 깊이 생각에 잠겨 있으면 주식을 생각하는 거였고 뭔가 먹고 있으면 그것도 주식 투자에서 나온 거였다. 공부하면 주식에 대한 공부였고 항상 주식에 대한 환상을 꿈꿨다. 병들어 죽는 자리에도 주식 걱정만 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황소, 곰, 강세장, 약세장 표현할 때도 황소를 주식을 연인에 표현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저자 여기서도 보는 게 뭐냐면 깊이 생각에 잠겨 있으면 주식을 생각해야 하는 거였고 뭔가 먹고 있으면 그것도 주식투자에서 나온 거였다. 이게 뭐냐면 첫사랑에 열애에 빠진 사람들이 느끼는 태도인 거잖아요. 뭐든지 다 그걸 갖고 그러니까 있는. 주식과 연익과 이런 어떤 혼돈. 이분은 이제 그 같이 있었던 거. 제목을 혼돈 속의 혼돈으로 지은 거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 현대 금융 이론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뭐 그 정식화하고 있지만 어떤 특이 행각이 전혀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적인 건 아니다. 합리성 따위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인간의 투기 행위 자체는 전혀 합리성이라는 것은 없다. 누군가 속임수에는 다른 누군가 속여서 주가 조작 같은 걸 하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이 자체가 하나의 혼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표지를 가리고 보면요. 네. 그냥 이게 요즘 얘기인가 싶기도 예.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3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장의 모습 또 인간의 본성은 비슷비슷하구나라는 것도 또 느낄 수가 있는 책이고요. 예. 참고로 이제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이 군중 심리, 투기 심리를 다룬 건데 군주 네. 심리를 다룬 또 전설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게 연도는 이거보다 좀 아마 늦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한 1800년대가 1700년대 나온 책인데 세계 최초의 사회 심리학 책이라고 불리는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프랑스 의사였죠. 네. 의사이자 이 군중 심리학의 창시자인 군중 심리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거 책을 예전에 제가 굉장히 최애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도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혼돈 속의 혼돈이나 군중 심리 그 책을 보면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또 거기에 돈이 걸려 있어. 이러면 또 이제 더 확실하죠. 더 광풍이 부는 거죠. 예, 그래서 1688년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이 주식이라는 광풍에 휩싸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고요.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씩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책 조셉 드라 베가가 쓴 혼돈 속의 혼돈.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부터 이야기가 역시 나와야죠. 그렇죠. 사실 주식을 사고 팔려면 주식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 회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회사라는 것 자체가 왜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뭐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을 내가 혼자 다 동원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나 친인척 돈을 끌어들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망하면 완전히 치명적인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다 망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렇게 개인 사업 하시면 어려워지시죠, 망하면. 이 주식회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유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나 1억만 투자하면 이 회사가 망해도 내가 100억이 돼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1억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뭐 나머지 99억의 투자자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필요한 자금은 조달하되 책임은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 소유와 경영의 문제는 주식회사의 우리가 지배구조를 이루는 가장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당연히 주식회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험자산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마젤란이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마젤란이 그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 여왕한테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항해에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험 사업이에요. 네. 소위 말해서. 지금은 이렇게 벤처지만 이 당시에 최고의 모험 사업은 무역을 통해서 그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 가서 향신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는 거. 그렇죠. 그것이 최고의 모험. 벤처 비즈니스였던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위험 분산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세계 최초의 이런 동인대사 같은 거는 거의 국책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족한 돈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서 예, 하는 이런 했던 거고 이 동인도 회사가 뭐 이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13년간 조선시대에 머물렀던 하멜이 동인도 회사의 석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이 하멜 표류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제는 하멜 표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네네. 제 회사에 이제 그 책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뒤져봤는데 이 원래 하멜 표류기 원제는 스페르베르호의 불행한 항해 일지입니다. 불행한 항해 예, 일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조선에 억류된 13년간 조선에 억류돼 있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에 소송을 건 거예요. 밀린 월급을 달라고. 아, 내가 회사 일 하러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13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 예. 동인도 회사가 배상하쇼. 예. 근데 배상도 안 해주고요. 위로금 정도로 그 재판이 끝났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중요한 게 초창기에 그럼 투자자들이 한 1,433명이 투자자 정도를 했었는데 네. 이들이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초기에는 많이 올랐고 투기도 굉장히 심했던 책이 나오는데 이들이 근데 초창기에는 이들의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던 거는 주가 상승보다도 처음엔 배당이었었습니다. 처음엔 배당.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거래가 되고 투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주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저자가 얘기하는 혼돈 속의 혼돈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나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배당 수익을 받으면서 저 배가 인도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향신료를 갖고 왔느냐. 네. 그걸 팔아서 남은 돈 나눠 갖자 이거였는데 나중에는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그 자체가 시세 차익에 그쵸. 예. 왜냐면은 내가 근로나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단순하게 가격 변화로만 내가 돈을 부자가 번다. 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길이 열린 겁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뭐 일종의 지적 노동이죠. 굉장히 지적 노동이지만 우리가 얘기한 전통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거래로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길이 열렸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인간의 욕망이 반영이 되고 욕망이 반영이 되면 당연히 그 욕망을 악용하는 주가 조작이나 투기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이 책에 계속 다 담겨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1600년대.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든지 주식 거래를 그쵸, 편하게 그쵸. 하는 예. 시대이고 지구 반대편 나라에 있는 주식도 편하게 거래할 수가 있는 시대인데 1600년대에는 이 증권 거래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이 책을 보면서 느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현대 금융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물 옵션 그다음에 공매도 중에서 공매도까지. 무차입 공매도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 하고 있었다 그들이. 1600년대. 예, 다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암스테르담이 그 유럽의 중요한 금융 도시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네. 걸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당시에는 직접 만나서 거래했던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악수로 손바닥 때리기도 하고 막 네, 이렇게 서로 하는데 악수를 하면 거래가 체결된 예, 걸로. 손바닥 딱 치면 네. 거절돼서 손바닥이 여기 나오면 뭐 빨갛게 됐다 이런 얘기 책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실제로 주식을 거래하고 현금을 즉시 주는 방법도 있고 예. 두 번째는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시가의 5분의 4까지 차입을 하는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하는 요즘에 거. 신용융자 쓰듯이. 당연히 그럼 이렇게 차입을 하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가 발달되면 은행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이 금융사가. 또 여기서도 이 책에도 나오지만 돈을 빌려주는 역할도 계속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거 있는 거죠. 석 달 뒤에 얼마에 우리 주식 거래를 하자. 그럼 이건 사실은 현재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느 네. 미래 시점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는 것 자체를 선물 거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 거래의 원래 뿌리는 주식이 아니라 음. 실제 상품입니다. 그렇죠. 곡물, 곡식, 뭐 예. 원자재.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투기 역사 공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투기 역사 맨 앞부분에 나온 게 네덜란드 튤립 버블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선물 거래를 많이 해요. 그 이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가 더 후유증이 컸던 게 선물 거래가 너무 많아져서 그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엄청 오랜 세월을 낭비를 해요. 왜냐면 그것이 막 서로 뭐 그리고 또 그게 튤립도 뿌리가 거래된 거니까 선물로 그쵸, 그쵸. 튤립 구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구근. 그래서 뭐 제일 비싼 게 아우구스투스 황제 튤립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비싼 건데 뭐 황금꽃이 피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약간 이제 뭐냐면 약간 여담이지만 그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네. 색깔이 변색된 거예요. 원래 단색인데 희귀한 거. 예, 흰색에다가 뭐 노란 거 빨갛게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게 많이 보지만 그런 게 희귀한 거예요. 이게 변종인데 바이러스 침투에 의해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투스인가 그래가지고 황제 튤립이에요. 뭐 이런 거 선물로 거래되면 뭐 나중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얼마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문제 많은데 사실은 그런 선물 거래 전통이 이미 네덜란드에 있었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드니까 당연히 주식도 선물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런 거죠. 뭐 그 두카톤 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한 주당 거래 금액이 크니까 이걸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네.
실제로 10분의 1 주식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상으로 선물 형태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보니까 이 주식 분할은 이쪽에서 이제 뭐 주식 거울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네. 죽 같은 주식을 설명하면서 뭐 쪼개져서 합하면 거울이 쪼개지면 똑같은 거다. 그게 크기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가상자산이나 토큰형 증권 예. 이게 지금 예. 1600년대 네덜란드에 있었던 것 아닌가. 예, 그런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어떤 거래 방식은 없었지만 가장 그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현대 금융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요즘에도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 예, 1600년대에 공매도를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나게 나와요. 예, 예, 맞아요. 그 인물이 아이작 르메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동인도 회사의 고위 간부였었고 음. 그 당시에 동인도 회사 고위 간부들은 동인도 회사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었답니다. 전부 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일로 해가지고 이사들과 갈등을 해서 법정 소송을 했는데 네. 져서 쫓겨난 거예요. 그 갖고 있는 주식도 거래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죠. 내가 보기에는 나 억울해.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지분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먼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얘기는 무차익 공매도예요. 그렇죠. 차입 공매도가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부터 해버리는. 이게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 무차익 공매도와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사기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하나는 있지도 않아요.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거 야 너 얼마에 팔게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그렇죠. 집도 없는데 그 집을 파는 것처럼. 똑같은 거 사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어떤 시스템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제도처럼 합법적인 행동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이 하고 다니면 사기꾼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차익 공매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이제는 규정을 하고 예. 있죠. 우리나라도 아주 예전에는 한때는 이게 예. 합법이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무차익 공매도를 하고 또 이 사람이 뭐까지 했냐면 동인도 회사의 경영이 나빠질 거라고 해서 소문까지 낸 거예요. 아, 당연히 주가 조작과 무차익 공매도 같이 하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겠죠. 본인이 동인도 회사의 내부자 출신이니 예. 내가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미리 공매도 해놓고 악의적인 소문도 흘리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 책에 재판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거죠. 내가 악의적인 소문 낸 게 아니라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난 그걸 알려준 거다. 그래서 비판한 거다. 네, 비판한 거다 해서 한 거고 이제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회사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환기시켜준 역할을 이 사람이 본의하게 된 거고 이 일로 계기가 돼서 네덜란드 이때 그 동인도 거래소에서도 무차익 공매도를 금지시켰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공매도에 뭐 순기능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그 회사의 재무나 경영 상태에 대해서 견제를 한 인물이다. 예.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 일종의 공매도 투자자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의 경영 상태가 부실돼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으면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중국의 루이신 커피가 뭐 맞습니다. 분식 회계를 했다라든지 이런 거 예. 잡아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게 이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매도는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 예,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도 중시 여기시는 거고 공매도를 그러니까 공매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능을 더 중시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의 이제 수급의 안정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예,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것이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측면보다는 그 시장이 효율화되려면 가격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에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 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결국적으로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들 공매도를 찬성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니콜라라는 수소 트럭 그 회사가 너무 과장됐다라는 것도 예. 공매도 리서치를 통해서 또 드러났던 예, 예. 거기도 하고요. 우리가 앞서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예. 아마 이거 역사 배우신 분들은 영국에도 동인도 회사 있었잖아라는 거 아마 기억을 그쵸. 하실 거예요. 사실은 예.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본질은 동일해요 다. 네.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걸 다 벤치마킹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집니다. 네. 모든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가장 유명한 거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도가 해방되기 전까지 인도를 지배했던 것이 영국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동인도 회사가 지배한 겁니다. 아, 동인도에서는 자체 군대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 해군이 동인도에서 군대가 너무 잘하니까 영국이 해군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네. 영국 해군의 훈련을 동인도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아, 그 정도로 뭐냐면 이 동인도 회사란 그 기업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한 국가를 가장 오래 지배했던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 이렇게 유명한 거고 네. 자체 군대까지 가졌는데 군대가 얼마나 효율적이었었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군사들의 훈련까지 여기 위탁을 할 정도로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나라도 그쵸 그 동인도에서 벤치마킹해서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동양 척식 주식회사 같은 게 이 동인도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식민지 지배 기구 중에 하나였죠.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회사로 하여금 더 예. 효율적으로 관리 또 개발할 맞습니다. 수 있도록 예. 했던 것들. 다음 키워드도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새 무리. 이 책이 대화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네, 세 개의 무리가 서로 뭐라 해야 되나 좀 뭐 철학자도 나오고 예. 주주 뭐 상인도 나오고 예. 투기꾼도 나오고요. 그걸 좀 나눠서 봐야죠. 우선은 첫 번째가 제후와 자본가들. 예. 막강한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 이 책에도 나오면서 저도 한 가지 몰랐던 거 하나 배웠는데 전 유대인들이 동인도 회사를 거의 쥐고 흔드는 막강한 자본 파워를 갖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아, 그러니까 진짜 돈 많았던 거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제후와 제후들. 자본가들 아무래도 금수저는 못 이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무리가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부류가 이 제후와 그다음에 돈이 많은 자본가들인데 이들은 주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는다. 관심이 있는 건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게 되는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사실은 이 주식 투자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네, 여러분들 매매 차익이 아니라 그렇죠. 원래 배당 수익이죠. 배당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거래가 되면서 매매 차익까지가 된 거고 그리고 이들은 이자와 배당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에 부하 내동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의 세력으로 그러니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대주주 같은 거죠. 최대주주, 대주주들. 대주주는 아니면 돈을 많이 번 뭐 가치 투자자나 네, 뭐 인류 투자가들, 그렇죠. 네. 자산가들. 자산가들 그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냥 배당금만 나오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은 떨어지면 더 사고. 네. 근데 두 번째 무리가 상인인데 예. 저는 상인을 보면서 이게 일반 우리네 표정 같다. 예, 라는 생각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무리들, 사람들. 이들이 매도를 하는 건 정치든 경제든 상황이 변하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른다고 염려가 되어서나 염려가 되어서기 때문에 투자한 돈이 얼마건 간에 이익을 보는 게 만족한다. 그러니까 갖고 있어 더 벌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이들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서 벌고. 약간 좀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노리려고 맞습니다, 하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조금 벌더라도 안전하게 버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적정 수익이 나면 자꾸 매도를 하고 또 어떤 뭐 정보에 의해서 소식에 의해서 투자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우리 일반 투자가들의 네.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거를 당시에는 이제 상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 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있는데 투기꾼, 예. 도박꾼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게 표현이 예. 좀 우리가 도박꾼, 투박꾼 그러면 무조건 막 베팅하고 막 이런 건데 네. 여기서 표현이 이런 겁니다. 얼마를 버는 그 액수의 규모를 자신들이 직접 정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들 한 주를 사기도 하고 20주를 사기로 한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문장을 해석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조금 느끼셨어요? 예, 이제는. 조금 더 투기적인 성향이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격을 만들 수 있어, 네. 내가 가격을 정할 수 있어까지 네. 믿는 사람들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뭐 도박꾼, 투기꾼이라고 예. 저자는 또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실까요? 다음 키워드는 황소와 곰. 예. 사실 지금도 이거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소는 싸울 때 두 뿔을 가지고 밑에서 치받아 올리는. 치어 올리면서 예. 싸우기 때문에 예. 강세장. 예. 곰은
발톱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 예. 찍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 상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저자가 투기꾼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예. 황소 같은 투기꾼. 그 황소 같은 투기꾼은 뭐냐면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곰 같은 투기꾼은 당연히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낯선 표현인 거죠. 황소들은 리프 해부원 뭐 이런 식의 쓰는 게 뭐냐면 프랑스어와 함께 벨기에 공용인 플라망어는 어느 연일이란 뜻이다. 플라망어. 예, 주식을 연인처럼 대하면서 일단 무조건 사들이는 사람들. 주식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 예.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일단 사놓고 보고 예. 이들이 바라는 건 좋은 소식이 들려서 주가가 빨리 급등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막 찬양을 하고. 예. 이런 과장을 사람들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뭐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약간 문학적인 수사, 철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니까 뭐 자신들의 수법이 부를 의미하고 무덤에서도 작물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거는 뭐 이게 주식을 일단 사고 오를 거를 바라고 소식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야, 근데 요게 최근에도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섹터, 특정 주식을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믿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이제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쵸. 요것도 1600년대에도 있었던 현상이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뭐냐면은 낙관에 베팅하는 것은 다 사람들을 스포츠 경기 우리 팀이 이기는 것처럼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그 흥분이 이제 계속 쌓여서 반복이 되고 그러면 그 흥분도 사실 중독이 되거든요. 예. 내가 응원하는 팀처럼 혹은 연인처럼 사랑에 빠지고 찬양하고 맹신하고 과장하는 예. 황소 같은 투기꾼을 조셉 드라베가라는 사람이 1600년대에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 현대 뭐 인지 심리학 같은 데서는 이거 이제 투자자들의 과잉 확신 이렇게 표현을 과잉 하겠죠. 확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곰 같은 투기꾼은 어떤 겁니까? 그 곰들은 카우트레미너라고 그러는데 네. 그 인도를 하나의 광산, 인도 국가죠. 광산 취급하면서 어떻게든 이 광산을 고갈시키려고 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뭐냐면 고갈되니까 쓰러져 무너져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무너져야 내가 돈을 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표현은 곰의 작전 개시는 언제나 매도다. 그들의 몇몇 행동은 오로지 조국 아테네를 파괴하겠다는 복수에 이끌리진 티몬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이고 어려워요. 예, 티몬이 이 전자상거래 이름도 있거든요. 네. 이 티몬이 뭐냐 여기 주석에 나옵니다. 섹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되게 매우 부자여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나눠줘서 이제 나중에 네, 무일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일푼이 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돈이 떨어진 걸 보고 무시를 하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동굴을 갔는데 거기에 금이 잔뜩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부자가 돼서 알카비아데스를 끌어들여서 아테네를 파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시켜서 그 티몬이 아테네를 그렇죠. 파괴시킨 것처럼 주가가 주식시장이 파괴가 돼야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이 주가 조작 같은 게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두려움이라든가 공포, 인간의 초조함들을 활용하는 당연히 뭐 이 시절에 가장 많이 썼던 이 뭐냐면 무역을 통한 벤처 투자의 시대니까 배가 침몰했다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제일 암초를 만났다거나 그렇죠. 저기 동인도 회사의 그 향신료 얻으러 간 그 배가 오다가 좌초됐다. 예. 침몰했다. 예. 뻥을 치는 거죠. 예. 시장을 폭락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약간 여담이지만 그 캐라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그게 영국 동인도 회사가 거기 나옵니다. 아. 거기 동인도 회사 보물섬 같은 거 네. 막 찾잖아요. 네네. 그게 다 이 시대 배경인 거예요. 그 영화도 거긴 영국의 동인도 회사죠. 예, 그걸 이제 그 해적이 이제 싸우는 거 거기서 뭐 난파된 배 같은 것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거짓말 쳐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공부에도 치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횡행했던 거죠. 돌아오던 선박이 해적을 만나서 그 말을 다 뺏겼다. 또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시장에 폭락을 불러와서 돈을 벌려고 예. 했던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곰이냐 황소냐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에 설 것이냐를 또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참 이 문장이 예. 인사이트 있고 와닿았었어요. 그러면 이런 황소와 곰이 오락가락하고 충돌하는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은 매수 매도 황소와 곰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래서 딱 저자가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상승에 돈을 거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가끔만 하락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내 지난 경험을 보더라도 대개는 황소가 이겼고 곰은 졌다. 그러니까 대체로 주식시장 여러분들 뭐냐면 상승에 베팅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벌기 유리한 시장인 경우가 데이터로 맞습니다. 네. 현대는 그런 것도 분석을 다 했죠. 장기 우상향했으니까.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자기의 경험칙으로 음. 어떤 데이터에 연관해서 경험칙으로 보건데 대개는 황소가 이겼고 곰이 가끔 졌기 때문에 주로 황소에 베팅을 하고 가끔씩만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장기 우상향을 믿는다면 다만 가끔 한 번씩 이제 급락장 하락장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예. 건데 이때 들어봐야 될 게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 4가지 수칙. 이게 투자자들에게 주는 조언이기도 하고 이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 명심하라 라는 걸로도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 그래서- 4가지 수칙. 이 책에 그 추천사를 쓰신 그 김영익 네.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 4가지 수책이 이 책의 메시지의 핵심이다. 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뭐냐면 4가지 뭐냐면 첫 번째 수칙, 절대로 그 누구에게든지 주식을 매수하라, 매도하라, 조언하지 마라. 주식 추천하지 마라. 네. 통찰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의로한 조언이라도 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저도 이 말 들으면서 뜨끔했습니다. 네. 조언을 듣고도 이거 더 사야 돼, 팔아야 돼, 언제 팔아야 돼, 또 잃으면 네. 잃었다고 또 이제 멱살 잡히고. 이게 또 여담이지만 워렌 버핏이 그 버크셔 해더웨이를 인수해서 경영하기 전에 투자 조합 쉽게 생각하시면 뭐 우리 같은 사모펀드를 운영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나한테 평소에 종목을 물어보지 못하게 했거든요. 시황이라. 그게 원래 완전히 옵션이에요. 디폴트 옵션이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투자 조합 묶어서 내가 자금을 운용하겠습니다. 다만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가 주주 서한으로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편지 보내줄 테니까. 얘기할 때 그때 물어봐라. 근데 어떤 사람이 어긴 거예요. 네. 버핏이 화가 나가지고 예. 그 며칠 후에 그 사람 돈 인출해가지고 수표를 바꿔서 줘버렸습니다. 버핏이 젊을 때 좀 한성깔 했다 하더라고요. 예, 20대 때.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조언이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제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투자나 종목 뭐 물어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세요. 그 안에 주로 모든 S&P 포트폴리오가 다 500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수 추종이나 아니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라 뭐 이렇게도 표현을 예, 하고. 두 번째 수치 말씀드릴게요. 놓친 이익은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겨라. 챙길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겨놔라. 예. 유리한 국면이 계속되는 행운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말고 취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재밌습니다. 뱀장어가 도망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맞아요. 꺾일 때 확 꺾이잖아. 그래서 사실 파는 게 훨씬 어려워요. 주식은.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매도가 진짜 궁극의 기술이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또 이렇게 예, 표현하시는 분들도 저도 그만 있고. 써먹어야 되겠어.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 예. 장어가 도망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예. 세 번째 수칙은 주식 거래로 버는 이익은 고블린의 보물과 같은 것이다. 고블린의 보물은 보물. 뭐냐면 반짝이는 물건을 무조건 좋아해서 닥치는 대로 훔치는 유럽에 등장하는 뭐 도깨비 사악한 요정 같은 건데 검색해 보시면 약간 못생긴 이런 건물 같은데 매달려 있는 고블린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냥 약간 뭐 도깨비 유령 뭐 예, 이런. 그래서 아마 유럽 여행 가셨던 분들은 저도 그게 고블린이었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전 뭐 유럽 못 갔다 왔지만. 근데 고블린의 보물과 같은 거다.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보물이 카펑클, 루비 석류석처럼 붉은색을 띠는 보석을 둥글게 연마한 것이라는데 이게 석탄 조각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보석이었다가 어떨 때는 석탄이 됐다가 예, 다시 다이아몬드나 부싯돌이고 또 어떤 데는 아침 이슬이거나 눈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어떻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예, 수익에 대해. 욕심을 버려라. 예.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 같아요. 가치는 지속되기 힘들고 소문은 진실에 기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게 꼭 현대 그 투자 대가가 한 얘기 같아요. 진짜로요. 예, 가치는 지속되기 힘들고 소문은 진실에 기반하는 일이 드물기에 이 게임에서 이기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내와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인내심과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윳돈. 예, 인내는 되게 중요한 것이고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의 중요성이죠. 그렇죠. 예, 사실은 현금은 중요한 자산 배분 투자처거든요. 그럼요. 예, 현금은 단순한 예비 자금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 4가지 수칙만 잘 기억하셔도
335년 전에 조셉 드라 베가라는 사람이 예. 후세에게 남기려고 했었던 것은 우리가 가슴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을 다 버리고 하나의 메시지만 남겨놔라 그러면 이 네 가지 수칙. 저 김현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저도 이 네 가지 수칙을 딱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네 번째 수칙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는 지속되기 힘들고 소문은 진실에 기반하는 일이 드물다. 그래서 예. 인내와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이 저자는 사실 이게 뒷부분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예. 이게 뭐 주식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 책을 이 사람이 쓴 헷갈립니다.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주식 시장, 이 주식 세계에 네. 사기꾼과 악당들의 행태를 폭로하고 예. 일반인들이 그 투자 세계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 사람이 그 책을 쓴 네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아예 이 시장에 들어오지 말거나 예. 들어올 거면 진짜로 이 꽉 깨물고 들어와라.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논조는 이 비판적이죠. 비판적이고. 사실 뭐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칙령, 예. 지금으로 따지면 법과 제도가 하나둘씩 만들어지면서 또 시장을 또 보완해 나가기도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렇지만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상속세가 우리나라도 큰 제도가 바뀔 때 재벌가의 후계가 결정되면서부터 상속세가 크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 한번 먼저 그들이 하고 법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가고 그러면 또 보완하고 그래서 항상 시장이 법을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그쵸, 이 그쵸. 책도 마찬가지가 무차익 공모에서 사고가 나니까 법을 막고 옛날에 튤립 투기가 있었으니까 투기를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뭐 그다음에 그 거래소 할 때 거래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보완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책에 그 335년 후에 나온 좋은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의 민낯과 보완점을 낱낱이 보여준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고. 그 저자가 아마 이대호인가 아마 그런 또 좋은 책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사실과 감정. 사실과 감정?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식의 역사에 관한 책이죠, 당연히. 역사. 그 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생겨났는가를 알 수 네.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이 과연 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특히 돈과 걸려 있을 때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투자 심리에 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키워드 사실과 감정이 투자 심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대하더라도 그 사람의 투자 심리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어떤 투기꾼은 호재를 생각할 것이고 어떤 투기꾼은 악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이란 건 감정에 따라 달라지니 같은 사람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금리가 오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리 오르는 거를 악재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호재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동일한 현상인 거죠.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철학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인과관계가 분명합니까? 그리고 거기 또 인간이 욕망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입되긴 해. 이 사실은 사람들이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누구는 매도 편에 쓰고 누구는 매수 편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 자체는 중요한 거는 사실과 감정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건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것은 사실 데이터거든요. 팩트거든요. 그렇죠. 예. 팩트와 데이터거든요. 사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과 감정은 분리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과장과 왜곡이 나타나고 그걸 스스로 분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마지막 심쿵 한 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혼돈 속에 혼돈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사건 그 자체보다도 사건에 대한 기대감에 훨씬 크고 깊게 반응합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예.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깊게 반응한다. 이 구절을 심쿵 한 방으로 선택하신 이유. 예. 얼마 전에 작고하신 찰리 먼거가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는데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리석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나게 한다. 그러니까 뭐 찰리 먼거라는 사람 자체가
심리학에 되게 조예가 깊어서 별명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 심리학자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어떤 이벤트를 맨날 만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시장에 나한테 주는 신호이지 내 능력 범위나 내 의사 결정에 그것은 하나의 그냥 그 참고 자료일 뿐이지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내 능력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아는 것 속에서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이제 정말 위대한 투자자 찰리 먼거의 이제 뭐 인생 조언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사건 그 자체감보다도 인간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대감이나 감정에 더 많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하지 않는 거죠. 어리석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려고 그러면 내 능력 범위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럼요. 근데 내가 그게 모르는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찰리 먼거가 얘기했다시피 똑똑한 사람들이 가끔 큰 재앙을 일으키는 게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 투자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과연 이 돈을 이렇게 운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도 예. 잘 좀 이제 파악을 하시면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조셉 드라베가가 1688년도에 쓴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